오늘 우리는 스님의 글 속에서 파초잎 위에 앉아 생황을 불던 단원의 풍류와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가꾸는 삶의 지혜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스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시작해 봅니다. 인간의 가슴을 잃지 않는다면 추석을 앞두고 연일 음산한 날씨 때문에 풀을 쑤어놓고도 미처 창문을 바르지 못했다. 가을날 새로 창을 바르면 창호에 비쳐드는 맑은 햇살로 방 안이 아늑하고 달빛도 한결 푸근하다. 이제 산중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날마다 군불을 지펴야 한다. 들녘에 풍년이 들면 산중에는 흉년이 든다는 말이 전해져 온다. 올해는 다행히 비바람이 순조로워 가을 들녘마다 이삭과 열매가 풍성하게 여물었다. 그러나 산중에는 가을 열매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오두막 뒷곁에 있는 예닐곱 그루의 산자두나무에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 해마다 주렁주렁 열리던 세 그루의 해묵은 돌배나무에도 올 가을에는 열매가 달리지 않았다. 넝쿨은 전과 다름없이 무성한데 달에도 전혀 열리지 않았다. 오미자의 빨간 열매도 눈에 띄지 않는다. 산 너머에서도 가을 열매가 열리지 않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들녘에 풍년이 들어 거두어들이는 일에 바쁠 테니 산에는 눈을 돌리지 말라는 소식인가. 산의 열매가 풍성할 때는 들녘 곡식이 시원찮은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곡식이 모자랄 테니 산에 가서 열매라도 거두라는 뜻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올 가을 이곳 산중에는 전에 없이 가을 열매를 보기가 어렵다. 그 원인을 헤아려 보니 꽃이 필 무렵 이상저온에다 비가 자주 내리는 바람에 꽃가루의 촉매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한창 꽃이 필 무렵 날씨가 굳어 촉매작용이 안 되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이 요 며칠 동안 화두처럼 맴돌면서 인간사의 이런 일 저런 일을 생각해 했다. 추석 연휴 덕에 한때나마 바깥 세상 소식을 안 보고 안 들었을 테니 우리 속들이 그만큼 평온하고 정결해졌을 것 같다. 우리는 이 시끄러운 정보화 사회에 살면서 그렇게 요긴하지도 않은 그 많은 정보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 상처를 입고 있는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 그들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말과 시시콜콜한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어째서 우리가 낱낱이 말려들고 얽혀들어 우리들의 말짱한 의식을 얼룩지게 하는가. 인간 생활의 수많은 영역 중에서 그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인데 어째서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들은 하나같이 정치판만을 과다하게 그리고 무제한으로 다루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돈 안 드는 선거라면 그 선출 과정도 들뜨지 않고 낭비가 적어야 한다. 전파와 지면에 시간과 돈과 인력을 쏟아가며 시끄러움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의 생활 분야에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언론사마다 경쟁적으로 과다하게 보도하는 것은 결코 언론의 사명일 수 없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교훈을 되새겼으면 한다. 누구나 걱정하고 있듯이 날이 갈수록 인간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 지구촌 곳곳에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치열하고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인간끼리 서로 못 믿어워하고 짓밟으면서 중심을 잃은 채 겉돌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태다. 자신이 진 빚을 갚기 위해 무고한 어린 생명을 목졸라 죽인 비정한 일이 배운 사람의 손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배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거듭 묻게 한다. 흔히들 21세기를 거론하지만 미래는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간다. 미래를 믿지 말라고 현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21세기란 딴 세월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간은 하나의 존재.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존재할 뿐이다. 불교의 한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과거를 따르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그리고 미래는 아직 도달되지 않았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에 부지런히 힘쓰라. 그 누가 내일 죽음이 닥칠지 알 것인가. 저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한눈 팔지 말고 최선을 기울여 최대한으로 살라는 가르침이다. 우리들이 인간의 가슴을 잃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슴을 잃게 되면 아무리 많이 차지하고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암흑으로 전락하고 만다. 국민 각자가 자신들이 하는 일에서 마음껏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국민 생활에 불편과 부당한 간섭과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활발한 촉매작용으로 삶의 결실을 알차게 이룰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도 달려있다. 오두막 편지. 절기로 오늘이 하지다. 여름철 안 거도 어느새 절반이 되었구나. 그동안 아주 바쁘게 살았다는 생각이 어제 오늘 든다. 모처럼 산 거에 한적한 시간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젯밤에는 오랜만에 별밭에 눈길을 보내고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도 보았다. 그토록 머리 무겁게 생각해오던 방 뜯어고치는 일을 감행했다. 이 궁벽한 산중에서 방을 뜯어고치는 일은 여간 힘들고 머리 무거운 일이 아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오면 굴뚝으로 나가는 연기보다 아궁이로 내뿜는 연기가 더 많을 정도로 불이 들이지 않았다. 아랫목은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프라이팬처럼 뜨거워도 윗목은 냉랭하고 습해서 집을 비워두면 곰팡이가 슬었다. 이번에는 아예 아궁이와 굴뚝의 위치를 바꾸고 방구들을 다시 놓았다. 다행히 불이 잘 들이고 방이 고르게 덥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성실한 일꾼과 나는 온돌방의 묘리를 제대로 터득하게 된 것이다. 진정한 배움은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몸소 겪는 체험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리고 몇 차례의 실패를 겪으면서 구조적인 원리와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일은 비단 방 고치는 일만이 아니라 인간사 전반에 걸쳐 해당될 것이다. 실패가 없으면 안으로 눈이 열리기 어렵다. 실패와 좌절을 거치면서 새 길을 찾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의 과정에서 볼 때 한때의 실패와 좌절은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가져오기 위해 딛고 일어서야 할 디딤돌이다. 며칠 전에 도배를 마쳤는데 아직 빈 방인 채 그대로 있다. 방석이나 경상, 다구 등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았다. 나는 이 빈 방의 상태가 좋다. 거치적거릴 게 없는 텅 빈 공간이 넉넉해서 좋다. 얼마쯤의 불편과 아쉬움이 오히려 즐길 만하다. 물론 언제까지고 빈 방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한 그 기간을 자꾸만 연장하고 싶다. 내 이야기는 이만하고 이제는 그쪽 이야기를 듣고 싶다. 집 짓는 일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이영은 덮었는지 궁금하다. 나 같으면 벌써 일을 마쳤을 텐데 아직도 끝내지 않았다니 그 저력이 대단하구나. 상량을 한 지도 벌써 달포가 지났는데 두 칸 방 집을 짓는 그 진행이 너무 더디다. 물론 날씨와 그럴 만한 현장의 사정이 있을 줄 안다.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해야 그 일의 결과도 좋다. 그러나 내가 우려하는 것은 자원봉사 명분으로 불러다 쓰는 공양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의 은혜와 신세를 그렇게 오랫동안 져도 좋을까 하는 생각이다. 시은을 많이 입게 되면 그 타성에 젖어 정진이 소홀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방 두 칸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재력과 시간과 시은을 들이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상량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나는 그 두 칸 흙집이
진정한 수행자의 거처가 되기를 바란다. 야유몽자 불입, 구무설자 당주. 밤에 꿈이 있는 자 들어가지 못하고 입에 혀가 없는 자만이 머무를 수 있다. 밤에 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망상과 번뇌가 많다. 수행자는 가진 것이 적듯이 생각도 질박하고 단순해야 한다. 따라서 밤에 꿈이 없어야 한다. 또 수행자는 말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밖으로 흩어져 안으로 여물 기회가 없다. 침묵의 미덕이 몸에 배야 한다. 나는 그 두 칸 흙집 자체가 질박하고 단순한 수행자의 모습이기를 바란다. 오늘날 우리들은 편리한 문명의 연장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넘치는 물량을 받아 쓰느라고 순간순간 수행자의 덕이 소멸되어 간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라. 이 기회에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하나, 그 수행자의 집에는 아예 전기를 끌어들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전기가 들어가면 곁들어 따라 들어가는 가전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전화도 필요 없어야 한다. 편리함만을 따르면 사람이 야가 빠진다. 불편함을 이겨나가는 것이 곧 도닦는 일임을 알아라. 둘, 수도를 끌어들이지 말아라. 수도가 들어가면 먹고 마시는 일이 따라가고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 마실 물은 바로 지척에 있는 암자의 샘에서 물병으로 길어다 쓰면 될 것이다. 그 집에는 차 외에는 마실 것도 두지 말아라. 차차는 3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많으면 그 집에 어울리지 않고 소란스러워 차의 정신인 청적에 어긋난다. 셋, 그 수행자의 거처를 서전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위치가 암자의 서쪽에 있다는 뜻도 되지만 부처님과 조사들의 청정한 생활 규범인 설의 가풍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수행자의 집에는 여성들의 출입을 금해야 한다. 넷, 그 수행자의 집에 거처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밤 10시 이전에는 눕지 말아라. 새벽 예불은 수도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잔소리가 길어졌구나.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잔소리하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가는 세태다. 여러 가지로 불비한 여건 아래서 집 짓느라고 고생한 그 공덕은 그 집을 의지해 정진하는 수행자에게 두고두고 회양될 것이다. 집 짓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일찍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상의 당부한 사항을 지키는 수행자라면 우리는 한 부처님의 제자로 같은 길을 가는 길벗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스승과 제자 사이라 할지라도 뜻은 10만 8천 리가 될 것이다. 끝으로 옛사람의 말을 안으로 새기면서 이 사연을 마친다.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이 3가지 적은 것이 있으면 신선도 될 수 있다. 처음 세속의 집을 등지고 출가할 때 그 첫 마음을 잊지 말라. 파초잎에 앉아 휴가철이 되니 다시 길이 막힌다. 산과 바다를 찾아가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더위를 피해서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가를 보내기 위해 모처럼 일상의 집에서 떠나온 길이다. 더위를 피할 곳이 어디이기에 이처럼 동이 트기 전부터 차량의 흐름을 이루는가? 바다와 산으로 가야만 더위를 피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드는 곳은 어디를 가릴 것 없이 소란스럽고 지저분하다. 이제는 사람들 자신이 이 지구의 오염원으로 전락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따로 휴가철이 없었다. 농한기에도 농사와 관련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쇠붙이로 된 기계도 때로는 정비를 위해 멈추어야 하는데 생물인 사람이 계속해서 일에만 매달릴 수 있겠는가?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그에게 주어진 여가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의해서 또한
그 사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일머리를 알아야 한다. 일머리를 모르면 공연이 허둥대기만 할 뿐, 일을 온전하게 치르지 못한다. 사람은 쉴 줄도 알아야 한다. 쉴 줄을 모르면 모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여분의 시간과 돈과 기운을 부질없이 소모하고 만다. 일을 배우고 익히듯이 쉬는 것도 배우고 익혀야 한다. 휴가철 산골짜기나 바닷가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으레 먹고 마시고 화투판 아니면 떠들어대는 한결같은 풍경. 우리 한국인의 자질을 거듭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났으면서도 그 범속한 일상성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자연의 품에 안겨 인간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야생동물들은 쉬어간 자리를 결코 더럽히지 않는다. 이제는 사람이 짐승에게 배워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같은 생물이면서도 사람인 내 자신이 짐승 앞에 서기가 몹시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다. 요즘 단원 김홍도의 화집을 펼쳐보는데 여기저기서 서걱거리는 파초잎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그의 그림에 월화추생도가 있다. 준수하게 생긴 젊은 사내가 파초잎을 깔고 앉아 생황을 불고 있다. 헐렁한 배잔방이 옷에 망건을 썼는데 맨살이 드러난 두 다리를 세워 그 무릎 위에 양팔을 받치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생황을 불고 있다. 그 곁에 질그릇 술병과 사발, 횡 족자 2개, 벼루와 먹과 붓 2자루. 화가 자신의 방인지도 모르겠다. 단원의 활달한 글씨로 월당 처절승용음이란 화제가 우측 상단에 씌어 있다. 달빛이 비쳐드는 방 안에서 생황 소리는 용의 울음보다 더 처절하다는 내용이다. 내가 불이람에서 살 때 이 그림을 처음 보고 좋아서 흉내낸 일이 있다. 여름날 산그늘이 내릴 무렵 후박나무 아래 파초잎을 하나 베어다가 행건을 풀어 제치고 맨발로 그 위에 앉아 앞산을 바라보고 있으니 갑자기 신선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살갗에 닿는 파초잎의 감촉이 별스러워 삽시간에 더위가 가셨다. 우리 선인들의 더위를 식히는 풍류가 얼마나 멋스러운지 몸소 겪게 된 기회였다. 이 월화추생도에서 우리는 단원의 인품을 얼마쯤 엿볼 수 있다. 단원의 스승으로서 어릴 때부터 그를 잘 알았던 표암 강세왕은 그의 문집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는 김홍도의 자의 인품은 얼굴이 빼어나게 준수하고 마음이 툭 트여 깨끗하니 보는 사람마다 고아하고 탈속하여 시정에 용렬하고 좀스런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성품이 검은고와 피리의 청아한 소리를 좋아하여 꽃 피고 달 밝은 밤이면 때때로 한두 곡조를 연주하여 스스로 즐겼다. 그는 풍류가 호탕하여 슬프게 노래하고 싶은 생각이 나면 분개하거나 눈물을 뿌리면서 울기도 하였다. 그의 마음은 아는 사람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김홍도의 외아들 김양기와 절친한 사이였던 조희롱 매화 서옥도로 유명은 김홍도전에서 그 유명한 매화에 얽힌 이야기를 이와 같이 전한다. 그는 집이 가난하여 끼니를 잊지 못하는 때가 덜어 있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매화 한 분을 파는데 그 모양이 매우 기이한 것이어서 가지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매화와 바꿀 돈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 돈 3,000냥을 예물로 보내준 이가 있었다. 이것은 그림을 그려달라는 사례였다. 즉시 2,000냥을 주고 매화와 바꾸고 800냥으로는 술 몇 마를 사서 친구들을 모아 매화를 완상하는 술자리를 열었다. 그리고 남은 200냥으로 쌀과 땔감의 미천을 삼았다. 그의 사람됨이 이와 같았다. 이 일화를 통해서 단원의 호방한 인품을 알 수 있다. 도량이 크고 일상사에 거리낌이 없는 이런 성품이기에 우리 회화사에 두고두고 빛을 발할 좋은 그림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옛사람의 탈속한 그림과 이런 이야기를 대하면 삼복 더위 속에서도 시원함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선인 단원을 이 자리에 모신 까닭도 여기에 있다. 겨울 채비를 하며 서리가 내리고 개울가에 살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내 오두막에도 일손이 바빠진다. 캐다가 남긴 고구마를 마저 캐서 드려야 하고 겨울 동안 난로에 지필 장작을 골라서 추녀 밑에 따로 쌓아 놓아야 한다. 장작의 길이가 길면 난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짧은 걸로 가리고 통으로 된 나무는 쪼개 놓아야 한다. 그리고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 관솔이 벤 소나무 장작을 잘게 쪼개 놓는다. 산중의 겨울은 땔감만 넉넉하면 어떤 추위도 두렵지 않다. 양식이야 그때그때 날라다 먹으면 된다. 겨울 동안 수고해줄 무쇠난로를 들기름 걸레로 닦아주고 연통의 틈새도 은박 테이프로 감아주었다. 나는 기질적으로 미적지근한 날씨보다는 살같이 얼얼한 쌀쌀한 날씨가 좋다. 내 삶에 긴장감이 돌기 때문이다. 팽팽하게 긴장감이 돌아야 산중에서 사는 맛이 난다. 내가 홀로 사는 이유는 누구의 도움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홀가분하게 내 식대로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이 있을 때 서너 달에 한 번 꼴로 전에 살던 암자에 내려가 이틀이나 사흘을 머물다 오는 일이 있는데 남이 해놓은 밥을 얻어먹는 편함과 여럿이서 먹는 즐거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생활의 리듬이 느슨해지는 것 같아. 사흘 이상 머물지 않는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임없이 가꾸고 챙겨야 한다. 안팎으로 자신의 현 존재를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 핸들을 잡고 차를 몰고 가듯이 방심하지 말고 자신을 운전해 가는 것이다. 자기 나름의 투철한 삶의 질서를 지니지 않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꼴불견이 되기 쉽고 추해진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늘 새롭다. 새로워지려면 묵은 생각이나 낡은 틀에 갇혀 있지 말아야 한다. 어디에건 편하게 안주하면 곰팡이가 슬고 녹이 쓴다. 어느 날 일 끝에 개울가에서 흙 묻은 연장을 씻다가 끝없이 흐르는 이 개울의 근원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신발을 바꾸어 신고 지팡이를 짚고 나섰다. 2시간 가까이 상류로 올라갔지만 그 흐름은 끝이 없었다. 이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 세계가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졌는데 개울물의 근원을 찾아 무엇하겠는가.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이 4가지 요소로 이 몸도 이루어졌고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도 또한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졌다. 이 4가지를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다. 흙과 땅이 없다면 어디에 기대고 살겠는가? 물과 불 없이 바람과 공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가을에 새삼스럽게도 흙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고랭지에서는 상품 가치가 없는 채소는 방치해버린다. 오두막으로 올라오는 길에 배추밭이 있는데 팔고 남은 이삭이 많아. 가을 내내 뜯어다 국도 끓이고 김치도 담가 먹는다. 흙이 아니면 어디서 이런 신선한 채소를 얻을 수 있겠는가. 오르내리면서 한동안 역겨운 개분 냄새와 농약 냄새를 맡은 그 보상으로 이삭을 주워다 먹는구나 싶었다. 눈이 내려 쌓이고 강추위가 오기까지는 이삭 배추의 혜택은 계속해서 입게 될 것이다. 가을이면 습한 개울가에 진남빛 용담이 핀다. 그 뿌리가 용의 쓸개보다도 더 쓰다고 해서 용담이란 이름이 생겼다는데 그 용을 누가 보았단 말인가? 또 그 쓸개의 맛은 누가 보았는가? 이름에는 그런 허무맹랑한 것이 덜어있다. 어쨌든 가을 야생화 중에서 용담은 신중의 귀한 꽃이다. 그런데 이 용담은 늘 입을 다문 채 있다. 활짝 피어있는 것을 지금껏 보지 못했다. 식물도감을 보아도 대부분 봉오리로 있는 것만을 씻고 있다. 물을 기르러 개울가로 갈 때마다 발치에 유난히 여린 용담이 한 그루 눈에 띄었다. 그때마다 눈여겨보면서 잘 있었니? 하고 안부를 묻곤 했다.
둘레에 많은 용담이 건강하게 꽃봉오리를 머금고 있는데 그 한 그루만 외떨어져 여리게 올라와 있었다. 나는 어느 날 그 용담한테 두런두런 말을 걸었다. 아직 내 방을 구경하지 못했는데 문 좀 열어볼래? 그 이튿날 물을 길러 개울가에 갔더니 마침내 그 용담이 문을 열어주었다. 희고 가녀린 꽃술이 보였다. 처음으로 본 용담의 꽃술이다. 그 용담은, 그토록 가녀린 용담은 다른 용담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난 후까지도 자리를 지키면서 나를 맞아주었다. 사람의 눈길과 따뜻한 관심이 식물의 세계와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식물학자 루터 버뱅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식물을 독특하게 길러내고자 할 때면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식물에게 말을 건넨다. 식물에게는 20가지도 넘는 지각 능력이 있는데 인간의 그것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지난 여름철 마당 한쪽에 버려진 덩굴 식물이 눈에 띄어 그걸 주워다 화분에 심어두었다. 최근에야 그 이름이 싱고니움이란 걸 알았다. 그때는 이파리가 2잎뿐이었는데 한 잎은 이내 시들고 말았다. 날마다 눈길을 주면서 목이 마를까봐 물을 자주 주었다. 덩굴은 한참 만에 기운을 차리고 새 줄기와 잎을 내보였다. 받침대를 세워주고 찻찌꺼기 삭힌 물을 거름 삼아 주었다. 겨우 한 잎뿐이던 것이 지금은 30여 개나 되는 이파리와 2자 반이 넘는 줄기로 무성하게 자라났다. 보살핌에 대한 그 보답을 지켜보면서 식물은 우주에 뿌리를 내린 감정이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식물은 인간에게 유익한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데 투명한 사람만이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기운이 달리면 숲속으로 들어가 2팔을 활짝 벌린 채 소나무에 둥을 기대고 그 나무의 기운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까이 해야 삶의 활기가 솟는다. 식물에서 삶의 신비를 배우고 기운을 받아들이라.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에 첫눈이 내렸다. 거추장스러운 잎들을 휠휠 떨쳐버리고 알몸을 드러낸 나무와 숲에 겨울옷을 입혀주려고 눈이 내렸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달력에 의하면 모두 다 사라진 것이 아닌 달인 11월. 그 11월에 들어서면 나무들은 여름과 가을철에 걸쳤던 옷을 미련 없이 훌훌 벗어버린다. 나무들이 모여서 이룬 숲은 입동 무렵이면 겨울맞이 채비를 다 끝내고 빈 가지에 내려앉을 눈의 자리를 마련해 둔다. 누가 시키거나 참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물러설 줄 아는 이 오묘한 질서. 이게 바로 어김없는 자연의 조화다. 대립하거나 어긋남이 없이 서로 균형을 잘 이루는 우주의 조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숲은 잠잠히 회옷 입은 길손을 맞아들였다. 내 오두막 난로의 굴뚝도 연기를 피워 올리면서 겨울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다. 사람들은 첫사랑을 못 잊어 한다. 때묻지 않아. 그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닦여진 아름다운 인정이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초승달 같은 애틋함과 저녁 종소리 같은 여운을 지닌다. 어떤 관계는 초이틀 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이는 초사흘 달일 수도 있을 것이다. 초나흘이나 초닷새에 이르면 그만큼 애틋함과 풋풋함은 덜하고 서서히 자기 고집을 드러내어 무뎌지기 시작한다. 계절만 하더라도 처음 맞이할 때가 가장 신선하다. 초봄과 초여름과 초가을 그리고 초겨울은 신선한 계절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한여름이나 한겨울, 봄과 가을이 무르녹게 되면 처음 그 산뜻했던 느낌과 분위기는 소멸되고 만다. 화엄경에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는 말이 있다. 최초의 한 마음을 냈을 때 곧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맨 처음 먹은 그 한 생각이 마침내 깨달음을 이룬다는 뜻이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면 뒤를 이어가지마다 꽃들이 피어난다는 소식이다. 꽃이 필 때 매화가 됐건 진달래가 됐건 일시에 다 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맨 처음 꽃망울을 터뜨리고 한 송이가 피어나면 이 가지 저 가지에서 수런수런 잇따라 피어난다. 첫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지일관, 처음 세운 뜻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내 자신에게도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해당될 말이기 때문이다. 중놈 새끼들 또 지랄이야. 얼마 전 총무원장 선출을 두고 조계사에서 일부 승려들이 난동을 부린 장면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바로 그 무렵 서울 강남에 볼 일이 있어 안국역에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양재 쪽으로 가는데 내 옆자리에서 신문을 펼쳐보던 40대 남자가 자기 친구에게 신문을 건네주면서 내뱉듯이 한 소리다. 중놈 새끼들 또 지랄이야. 같은 옷을 입은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다. 귀에는 몹시 거슬렸지만 사실이 사실인지라 잠잠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랄은 지랄병의 준말로 간질을 의미한다. 간질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도지는 질병이다. 조계종 승려들의 종권을 둘러싼 난동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잊어버릴만 하면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질랄병처럼 자주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부끄러운 작태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조계사 대웅전 입구에서 기자를 만난 74세의 박순주 할머니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제밥에만 눈이 어두운 스님들은 전체 스님들 중에서 한 줌밖에 안 되거든. 그것들을 어떻게든 쫓아내야 할 텐데. 그 할머니의 지적대로 무슨 명분에서건 제밥 종권에 눈독을 들인 승려들은 소수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 강물을 흐려놓는 그 소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출가 수행자로서 일상적인 정진이 결여된 출가 정신의 부재자들이다. 절에 들어와 머리를 깎고 먹물옷은 걸쳤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바도 없고 선원에서 안정된 정진의 수행도 없이 지극히 세속적인 업만을 익혀왔을 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들의 용모와 언어와 동작에 그대로 나타난다. 누구나 처음 입산 출가할 때는 비장한 결심으로 세속의 집을 등지고 절에 들어온다. 그러나 수도 생활이란 겉으로 보면 한가하고 편한 일 같지만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는 가시밭길이다. 세속적인 자아와 출세간적인 자아와의 갈등에서 단호히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누가 낱낱이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타락의 함정이 여기저기에 입을 벌리고 있다. 긴 말할 것 없이 세속의 집을 등지고 나올 때의 그 첫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는 피나는 정진이 따르지 않으면 그 누가 됐건 제밥에만 눈이 어두운 한 줌의 중으로 전락되고 만다. 맨 처음 먹은 그 한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행자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다. 새롭게 태어남이 없으면 범속한 일상사에 물들어 마침내 부패되고 만다. 이건 수행자만이 아니다. 스승과 제자, 아내와 남편, 친구 사이도 처음 만났을 때의 간절하고 살뜰했던 그 첫마음을 지키고 가꾸면서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은 거저되는 일이 아니고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이 받쳐주어야 하는 인생의 길이다. 첫마음을 잊지 말라.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라. 스님의 글을 따라 파초잎 위에 앉아 자연을 느끼고 쉬는 법과 삶을 다스리는 지혜를 엿보았습니다.
여유와 쉼도 연습과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원의 풍류와 스님의 마음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낭독이 여러분에게 작은 평온과 사색의 시간을 전했길 바랍니다. 자연과 함께 내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